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1972년 봄 대한민국은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장 보병과 예비군을 무장할 소총도 만들지 못했던 시절. 사거리 200km짜리 유도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무모한 도전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잠시 후 그 무모한 도전을 실현한 주인공들과 함께 생생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사일 기술을 갖는 것은 환영하는 나라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엔 더욱더 없었다고. (200km) 정도로 적의 심장부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봐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재봉틀 겨우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고 벽시계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옛 원자력 연구소에 있는 공릉에 위치한 작은 시험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스튜디오에는 최초의 국산 유도 미사일 백곰을 개발한 주역들 4분 모셨습니다. 먼저 경상대학교 항공우주시스템공학과의 조태한 박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잘 있습니다. 네. 국가의 수장을 역임하시며 각종 국산 무기 개발을 이끄셨던 안동만 박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만입니다. 예. 우리나라 국가연에서 유도무기 개발을 주도하셨던 김병교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유도무기 추진기관 개발을 이끌어 오신 홍명표 박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 박사님. 네네. 저희가 오늘 다뤄야 될 것이 백곰이라고 하는 무기체계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미사일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우리 백곰을 알기 전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인류가 개발한 운송수단은 이를 움직이기 위하여 동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인력이나 풍력이나 동물의 힘들을 이용하던 운송수단이 과학기술이 개발하면서 기계장치에 의한 동력의 사용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기차, 함정 그리고 비행기 등은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엔진의 발달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엔진이라고 부르는 이 동력장치들은 거의 예외 없이 탑재하고 있는 연료를 공기 중에 산소를 이용해서 연소시키고 이때 얻은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에 의한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어서 바퀴나 프로펠러 등을 움직임으로써 운송수단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로켓이라고 하는 운송체계가 있는데 이 로켓은 탑재하고 있는 연료를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화제를 공기 중에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탑재하고 있는 산화제를 이용해서 연료를 연소시키는 그러한 장치이며, 또 이때 발생한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지 않고 직접 대기 중으로 분출함으로써 고속으로 분출함으로써 반작용에 의해서 추력을 얻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이 로켓이라고 하는 장치는 대기 중에 공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기가 전혀 없는 우주 공간이나 심지어는 물속에서도 작동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행체의 속도와는 관계없이 추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고속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우선 로켓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적인 목적의 과학 탐사 장비나 인공위성 같은 이런 장비들을 운송할 때에는 우리는 이것을 로켓이라고 하는데, 그 운송 장비가 전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폭탄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폭약을 싣고 가거나, 그리고 이것의 구현을 위해서 아주 정밀한 유도 장치를 사용하는 그러한 로켓을 우리는 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켓과 미사일은 그 추진기관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액체 로켓과 하나는 고체 추진 로켓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액체 추진 로켓은
사용하고 있는 연료와 산화제가 모두 액체로서 분리되어 있는 연료통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필요한 모터나 또는 그 펌프 등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혼합시키고 그리고 연소시켜서 추력을 얻는 그런 장치가 액체 추진 로켓입니다. 이 액체 추진 기관은 그 연소 효율이 매우 높고 그리고 추력을 작동 중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서 아주 대형 우주 발사체나 또는 대륙간 탄도탄 같은 데서 흔히 쓰는 그러한 추진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액체 추진 로켓은 액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액체 산소나 액체 수소 등의 아주 극저온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것 때문에 발사의 준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반응 시간이 몹시 중요한 전술 지대공 로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액체 로켓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고체 로켓을 사용하는데 이 고체 로켓이라고 하는 것은 연료와 산화제를 함께 혼합을 해서 고체로 경화시킨 다음에 연소통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그 연소실 속에 장착을 하고 그리고 발사를 연소를 시켜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백곰 미사일도 바로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고체 추진 로켓이었고 그 외에 개발을 했던 많은 그 전술용 유도 무기들이 대부분 다 이런 고체 추진 로켓이었었습니다. 예. 아주 간결하게 지금 로켓과 미사일을 이제 구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 같은 이제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로켓과 우리 뭐 전쟁에서 사용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제 미사일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바로 알아봐야 될 백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추진 기관이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특징까지 지금 설명을 해서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산 무기 발달사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 백곰이 갖는 중요성을 이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좀 구체적인 걸 들어갈 텐데요. 저희가 1970년대 유도 무기 체계인 백곰 개발이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금 먼저 객관적인 평가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안동환 박사님께서 좀 해주시죠. 먼저 이 백곰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국방홍보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ADD가 창설한 지 50주년이 된 해입니다. 근데 50주년이 되면서 그 8월 6일인데요. 정식으로는 우리가 8월 6일로 그 기념일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7월 달에 그 대통령께서 직접 ADD를 방문하셔가지고 연구원들을 격려를 하고 또 그 이어가지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개발에서 굉장히 족쇄로 되어 있던 한미 미사일 회담을 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좀 이 고체 로켓을 이용해서 이제까지는 미사일밖에 못 썼는데 그거를 우주 발사체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한미 간에 합의가 된 그렇게까지 발전해온 그 계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미 미사일 회담이나 또 우리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각종 그 방위산업 제품들이 있는데 그 방위산업 제품과 미사일의 능력들을 키우기 위한 그 최초의 노력이 백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앞에 계신 조태환 박사님과 김병교 박사님과 저하고 셋이서 이제 이 백곰 도전과 승리라는 이런 책을 4년 전에 이제 벌써 꽤 됐더라고요. 벌써 4년이 됐는데 4년 전에 그 당시에 프로젝트 매니저로 계셨던 이경수 박사님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책을 발간을 했는데 그 백곰이라는 게 그럼 뭐냐 했을 때 여기 지금 이제 보이는 이 미사일 2개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제 왼편에 있는 게 백곰 NHK-1이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거를 개량한 그 NHK-2라고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현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이 두 가지 미사일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사일의 효시입니다. 그럼 이 미사일이 이제
어떤 방위 산업의 의미를 가졌냐 이렇게 봤을 때 이 국방 무기 체계라는 거는 무기라는 거는 어떤 병사나 장교나 누구든지 그 쉽게 교육만 받으면은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또 적을 제압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신뢰도 높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효율도 높은 그런 성능을 가져야 되는데 그 1970년대 당시에 ADD가 70년에 창설이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재봉틀 겨우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고 벽시계 기계식 벽시계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때 이 무기 개발을 이제 해야 될 상황이 안보 상황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ADD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 거를 처음 시작한 게 번개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방홍보원에서는 번개 사업을 여러 번 이제 선배님들한테서 소개를 받았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번개 사업이 정말로 한 달 만에 무기를 소총이나 수리탄 이런 걸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정말로 번개같이 번개불을 콩고 먹는 그런 번개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한 72년 6월 정도까지 3차에 걸쳐 재래식 무기를 국산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수준의 그 무기 개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다 대고 우리 공업 그 능력이 있는 또 연구 개발 능력인 그거밖에 안 되는 데서 이 대통령이 좀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새로운 거라는 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기는 상대편을 그 효율적으로 제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압하는 것에서 요즘 말로는 시체 말로는 이제 비대칭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로 봐서 비대칭 무기가 바로 이제 10km, 20km의 포로 때리는 게 아니고 200km 정도로 적의 심장부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 봐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하셨고 그것을 시작한 게 바로 이 미사일인데 그러면 미사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무기를 갖다가 우리 군이 쓸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은 외국에서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오는 방법은 영원히 그 무기가 보통 우리가 만들면 30년을 쓰는데 30년 동안 계속 종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들면은 그 종속에서 탈피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 미사일을 우리가 종속을 받지 않고 한번 해보자 하다 보니까 미사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나 특히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이나 또는 유럽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전혀 기술 이전이라든지 우리가 미사일 개발하세요 하고 돈을 준다거나 장비를 준다거나 기술을 줄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는데 그때의 재래식 무기는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첨단 무기는 그렇게 복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이제 체계적인 시스템을 그러니까 정말로 베이직한 그 연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연구를 위한 시설도 갖추고 또 그다음에 그걸 제품을 만드는 공장 시설까지 갖춰가면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실험까지 거쳐서 이제 무기로 쓰는 건데 그 모든 프로세스를 처음으로 우리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해봤는 그게 이제 저희들은 체계공학이라고 그러는데 체계공학적으로 제대로 된 그 연구 개발을 했었고 그것이 ADD뿐이 아니고 우리 방위산업체에도 다 영향을 줘가지고 방위산업체가 이게 그냥 복사를 하고 적당히 다른 데서 이렇게 부품 들여오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게 하고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게끔 하는 그런 효시가 돼가지고 지금은 우리 방산 제품이 사실은 KT-1이라든지 또는 K9 수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제품이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우리 제품을 만드는 효시를 그 백곰 NHK-1이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1970년대 한국 방위 산업의 어떤 효시, 지금 어떤 첨단 기술에 있어서의 시작점이 백곰이 그 독자 개발 쪽이 아니었는가 싶은 네. 생각을 좀 갖게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자, 네, 지금부터는 최초의 국산 유도 미사일 백곰의 개발 배경과 비화에 대해서 좀 듣겠습니다. 안 박사님, 가장 궁금한 것이요. 1970년대 초반에 우리가 왜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이 의문점인데요. 시작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그동안 이 백곰 책을 쓰기도 하고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미사일을 개발 시작해야 됐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자료를 만들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제 우선은 ADD 창설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건 뭐 옛날에 많은 선배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만은 이제 68년에 안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개방을 한 이 북악산 스카이웨이 또 북악산 산책길, 둘레길 이런 것들이 그거를 통해 가지고 1968년 1월 22일 날 1.1 사태로 김신조가 내려온 그 루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청와대 입구까지 왔다가 막혔는데 그런 사태 이후에도 바로 10월 달에 울전 삼척 사건, 푸에블로 납치호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68년, 69년에 걸쳐 가지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도 자주 국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닉슨 독트린이었습니다. 저기 잘 아시다시피 1968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닉슨이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합니다.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북한 대비 병력 수도 적고 장비도 굉장한 열세이기 때문에 미군이 사실은 그 당시로 봐서는 우리나라를 지켜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빠지면은 미군이 그 당시에 2개 사단이 있었는데 빠지면은 우리가 정말로 열세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제 1.1 사태라든지 각종 안보 상황들이 긴급하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비군이 창설이 됐고 예비군 창설을 위해 가지고 또 우리 한국군의 재래식 무기 작업을 위해 가지고 번개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번개 사업을 하면서도 그거는 결국 1대1 대응하는 정도였을 전력인데 그거를 가지고는 북한을 어떻게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ADD도 세우면서 공식적으로 세우면서 ADD의 번개 사업을 하는 팀들한테 이제 또 나름대로 일을 하게끔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구상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각종 기록에 의하면은 오원철 수석한테 대통령이 메모를 전했고 그 메모를 가지고 오원철 수석이 ADD의 구상에 박사하고 공군의 김정보 장군한테 우리가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과 하고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비대칭 전력의 대표적인 게 바로 미사일인데 그 미사일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200km면은 북한의 주요 중심 라인까지 우리 서울 근방에서 때릴 수 있는 그런 거다 해서 200km를 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전력을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첨단 미사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남북 대치 상황이 있어서의 어떤 자주국방을 하려고 하는 그 정책 결정자였던 의지라고 하는 측면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첨단의 200km짜리 어떤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됐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맥공 개발이 시작될 때 우리나라엔 공단도 없었고 중화학공업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에 비해 당시 우리 과학기술이나 산업 환경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여기 오늘 나와주신 이 ADD 연구원 여러분이 좀 잘 알고 계셨을 텐데요. 처음 미사일 개발 명령을 듣고 어떤 심경이었을지 궁금합니다. 김병호 박사님,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예, 백공 개발이 시작이 될 때 우리나라에서는 미사일에 관한 기술은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일부 무유도 로켓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2군데 정도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되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국방부 산하에 국방부 과학연구소라는 조직이 존재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3단 무유도 로켓을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이라기보다 하여튼 만들었어요. 있는 추진제, 기존의 추진제를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기존의 추진제를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무기체계에 있던 걸 빼가지고 쓴 거죠. 이렇게 연료를. 그렇게 해서 인천에서 시험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나마 그게 59년 정도였는데 61년에 그 국방부 과학연구소가 해체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됐던 연구도 진행이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7, 8년 있다가 공군사관학교에서 우리 조 박사님도 그 당시 이제 공군사관학교에 계셨었는데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무유도 로켓 과제를 이제 다시 연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거는 무유도 로켓이었기 때문에 미사일에 관한 기술이라고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얘기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미사일에 관련 기술은 거의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사일 개발 지시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작한 게 결국은 미사일의 작동 원리가 어떠한 원리로 작동을 하는가 하는 것부터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 그런 단계였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상당히 막막했었다고 할까요? 그랬었는데, 그렇지만 그 개발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개발팀이 이렇게, 물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레벨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니어 멤버였고,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이제 계셨었어요. 다만 이제 그 전체 분위기를 제가 전달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뭐 못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그 각오를 가지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백곰 개발이 성공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성공한 그 요인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핵심 기술, 우리가 갖고 있지 않던 미사일에 관한 개발에 대한 그 어떤 핵심 기술이 천우신조로 우리한테 전달이 된 겁니다. 주로 미국하고 프랑스 이런 데서. 그래서 그게 이제 말씀드려 보면은 시스템 설계 기술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었고, 나중에 자세하게 또 조금 설명이 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추진제 제조 기술하고 추진제 그 제작 설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그 백곰 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을 우리가 확보했고, 다만 그것만으로 된 게 아니고, 백곰 개발에 참여했던 우리 전 연구원들의 피땀 흘린 노력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공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한 가지 좀 더 덧붙여야 할 거는, 그 당시에 관성항법 장치라는 거를 그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백곰에는 관성항법 장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현무라든가 그 다음 단계 유도탄 개발을 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어떤 기반을 갖추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태훈 박사님. 네네. 근데 또 미사일 개발은요, 예나 지금이나 뭐 기술적으로도 좀 어렵겠지만 또 외교 안보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백곰 개발 당시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네. 이제 혹시 우리가 이제 신흥 미사일 개발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런 국가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들 보안을 또 철저하게 또 지켜가면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미사일 기술을 갖는 것은, 그것을 환영하는 나라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엔 더욱더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성국이든 우리나라 주변 국가로서 적성국이든 중국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또 외교적인 교류도 없었고, 북한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개발하라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었고, 일본도 뭐 우리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그 좀 긴밀한 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할 처지는 아니었었는데 미국은 아주 입장이 달랐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의 군사 외교적 평화적인 안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급격한 군사 기술을 개발해서 혹시라도 자기네 허락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주변국을 도발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봐 몹시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운영 자체도 미국에서 허용하는 무기만 가지고 미군의 영향권 하에서만 군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안 박사님도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해왔고, 그리고 주변 정세는 점점 어려워지면서
미국은 또 우리나라에서 군사를 뭐 줄인다든가 철수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 방안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독자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 박사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일단 유사시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적의 군사적인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바로 장거리 유도무기라고 이렇게 판단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고 싶어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기술 현황으로서는 장거리 유도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좀 도와주어야 되는데 미국은 이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경서 박사님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국가연의 그 지휘부를 움직이고 계시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산 나이키 허큘리스라고 하는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구실로 미사일 기술 개발을 배우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 그것이 잘 미국에도 먹혀 들어갔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침공해오는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격용이 아니라 순수한 방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이미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산화해서 우리나라의 전력 증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환영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었었고 미국이 거기에 동조를 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설계팀들을 미국의 그 제작 회사인 나이키 허큘리스의 제작 회사인 맥도날드 아그로스에 연수를 보내서 설계 기술을 배울 수도 있었고 홍명표 박사님 계십니다마는 LPC라고 하는 미국의 추진제 및 추진기관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서 추진제 합성 관련된 설비를 사올 수도 있었고 연수도 받을 수 있었고 아주 아까 천우신조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외교 안보적인 측면 때문에 거의 우리 백곰 미사일의 설계가 끝나갈 때까지 우리는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외적인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어떤 핵심 기술이 필요할까? 먼저 추진체 기술이 있다. 미사일이 공기 저항을 이겨내고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기역학적 설계와 더불어 추진력을 충분히 제공하는 추진체 기술이 필요하다. 미사일은 추진제가 연소되며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가스가 노즐을 통해 분출되는 힘으로 추진력을 얻는다. 미사일을 목표 지점으로 유도하는 기술은 항법과 유도, 그리고 조종 관련 기술로 구성된다. 항법 장치는 미사일의 자세, 위치, 속도 관련 정보를 유도 장치에 제공하며 유도 장치는 이 정보를 이용해 비행 궤적을 수정하여 미사일을 목표물에 명중시키기 위한 유도 명령 신호를 제공한다. 이때 유도의 정확성은 관성 항법 장치의 관성 센서인 고성능 자이로와 탑재 컴퓨터, 제어 메커니즘 등과 같은 고도의 장비 부품에 의해 좌우된다. 미사일은 날아가는 방식에 따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구분된다. 순항미사일은 대부분 제트 엔진을 사용해 비행 중 속도와 고도를 거의 바꾸지 않고 일정한 힘으로 날아가는데 높은 정확도와 긴 사거리가 장점이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로켓 추진을 통해 발사 후 대기권 또는 승층권을 지나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다 지구 중력에 의해 빠르게 하강해 목표를 공격한다.
탄도미사일은 대기를 통해 재진입하는 미사일의 탄두부를 보호하는 재진입체의 개발이 핵심 기술 중 하나다. 대부분의 탄두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종말 하강 단계에서 로켓의 몸체로부터 분리된다. 재진입체의 분리는 안전 비행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 이제 군의 ROC에서 출발하는 개발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개발 계획서 작성이 중요한 동시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들 미사일에 대해 여러 가지 결정할 사항이 많았을 텐데요. 어떤 결정이 가장 어려웠고 결국 이제 백곰 개발은 어떻게 진행하기로 계획을 짜셨는지 궁금한데요. 김병우 박사님,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처음에 대두됐던 어떤 그 결정해야 될 문제가 뭐였냐면은 오원철 수석하고 아까 소개를 드렸죠. 오원철 수석하고 우리 개발 책임자로 이제 하셨던 이경서 박사님 사이에 그 개발 전략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원철 수석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단거리 소형의 유도탄을 먼저 개발해 가지고 거기서 기술 축적을 한 다음에 장거리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그 당시 200km도 장거리로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경서 박사님의 의견은 좀 달랐어요. 장거리 유도탄이라 그래서 단거리보다 기술적으로 뭐 훨씬 더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다. 또한 그 장거리 유도탄을 개발해 놓으면 단거리 유도탄에 대한 소형 유도탄에 대한 기술도 자연적으로 얻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 그 외에도 그 당시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북한하고의 어떤 그 정세에서 그쪽이 그 당시 이제 소련제 프로그라는 그 무유도 로켓을 전방에 배치를 해가지고 서울을 위협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만일에 북한에서 서울을 만일에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뭐를 대응하는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항공기로 대응을 하면은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장거리 유도탄을 만들어 가지고 평양을 한번 공격을 했다 하면은 그거는 일종의 그 보복이지 그게 확전이 될 우려는 훨씬 적어진다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그 요청도 있었는데 다만 그러려면은 단거리를 하고 언제 시간 보낸 다음에 또 장거리를 하고 시간이 급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은 두 분 사이의 의견이 조절이 안 돼 가지고 청와대 대통령한테 그럼 두 가지 안을 다 올리자. 그래가지고 두 가지 안을 다 올렸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보시고 나서 단거리 유도탄 계획은 다 지워버리고 장거리 유도탄만 해라 하고 내려온 겁니다. 그 결국은 대통령이 결정을 하나 해주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외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사실은 외형을 처음부터 디자인해 가면서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면은 외형 설계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고 그다음에 외형을 결정을 했어도 그거를 풍동 시험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공력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아직 풍동도 없었고 풍동 설치하는데 2, 3년이 추가로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공력을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풍동 시험을 하는데 한 1년 그러면 3, 4년이 막 추가로 하니까 필요하게 되는데 개발해야 될 일정은 촉박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면은 그러면 우선 형태는 외형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고 우리가 군에서 갖고 있는 나이키 허큘리스 외형을 모델로 해서 개발을 하자. 이러한 안이 나와가지고 그 의견이 일치가 돼서 그쪽 방향을 잡게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두 가지 큰 줄기가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죠. 그래서 개발 계획을 크게 네 가지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O형은 나이키 허큘리스와 동일하게 하면서 기체는 국산화한다 하는 첫 번째 어떤 방침이고요. 두 번째는 추진제는 나이키 허큘리스 거보다 더 강력한 복합 추진제를 사용하기로 하고 복합 추진제를 국내에서 개발한다 하는 게 두 번째 방침이었고, 세 번째로 유도 조종 장치는 그 당시 대부분 진공관을 썼던 시절이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반도체화하자 하는 게 세 번째 방침이었고, 네 번째로 지상 장비, 지상 통제 장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는 나이키 허큘리스 지상 통제 장비를 최대한 활용은 하자. 그러나 그 유도 신호는 그 디지털 컴퓨터로 처리를 하자 하는 이런 네 가지 방침을 가지고 개발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 이제 이 나이키 허큘리스 외형을 갖고 좀 더 강력한, 좀 더 이제 복잡한 이런 부분을 가자고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요. 한 박사님, 근데 이제 어렵게 세운 계획대로요, 이 백곰을 개발하려면 정말 빨리 서두르고 뭐 진전을 시켜도 지금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백곰이 아니라 지금 홍릉 1호라는 로켓이 개발되는 것을 먼저 좀 진행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그 72년 9월에 저기 ADD에서 항공고급 육성 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원철 수석에게 이견이 생겨가지고 그게 공식적으로 승인 내려오는 거는 74년 5월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1년 반 이상을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계속 서로 뭐를 집어넣고 뭐를 빼고 뭐 돈은 얼마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72년 9월부터 시작해서 승인을 계획을 올려놓고 이제 73년부터 좀 뭐 괜찮네, 의견은 괜찮냐는 이제 사인은 받았고, 그래서 73년 들어와서 신입 연구원들을 뽑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을 뽑았어요. 물론 그 중에 간부들은 있었지만은 이제 말단 연구원들이 없는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사람은 이제 슬슬 뽑기 시작하는데 아직 계획은 확정이 안 되죠. 뭐 몇 킬로짜리 뭘 하고 뭐 단거리를 하느냐 장거리 하느냐 이거부터 이제 결정도 안 되고, 단거리는 그럼 무슨 타입, 장거리는 무슨 타입, 이것도 아직 못 정하고, 그래서 시간을 자꾸 이제 보내고 있는 사이에 연구원들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꼭 막연히 뭐 공부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목적인 거, 하나는 첫째는 공부를 물건을 보여줘가면서 공부를 하자는 게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래도 로켓이나 미사일이 대충 이 정도입니다 하고 모양을 보여줘서 정책 입안자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이 모델 들고 나왔듯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뭘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73년 말입니다. 하반기입니다. 거의 한 10월쯤 돼서 이거 긴급하게 모델을 하나 만들고 좀 뭔가 프리라켓이라도 무유도 로켓이라도 만들어서 보여주자 하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명 박사님,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백곰 개발이 미뤄지는 바람에 또 시작하긴 했지만요. 또 홍릉 1호 개발도 나름 또 의미가 또 굉장히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추진제 연구에 관련돼서 또 꽤 큰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예. 안 박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백곰을 개발하기 전에 스터디용으로 지금 홍릉 1호를 이제 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연에서 이 로켓이 제일 처음으로 이제 시작된 그런 로켓이 되겠는데, 홍릉 1호는 73년도 옛 원자력 연구소에 있는 그 공릉에 위치한 작은 시험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모경일 박사님을 이제 실장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 춘제를 해본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그 당시 공사에서 예편하신 그 홍성환 연구원이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한국화약, 지금은 이제 한화지만은 그 당시 이제 거기서 이직한 김창식 박사라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좀 주축이 돼서 이제
한 4kg 정도 섞을 수 있는 소형 왕갈론 춘제 한 4kg 정도 혼합할 수 있는 소형 혼합기, 또 한 100kg 정도 혼합할 수 있는 좀 대형 혼합기, 그다음에 이제 연구 시설들 이런 것들을 구비하고 또 춘제 원료들을 이제 외국에서 이제 수입해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 구비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 이제 추진제 바인더로는 그 사이오콜에서 나오는 그 액상 고무가 있었습니다. 그 폴리설파이드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나이키 허큘루스의 그 2단에 들어가는 추진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폴리설파이드 액상의 고무를 사용하였고 산화제로는 그 과산화 암모늄염이라고 하는 그러한 산화제를 사용해서 이제 추진제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추진제 조성, 말하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레시피라고 하는 건데 이 추진제 조성을 참 어렵게 구한 CPIA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CPIA 매뉴얼.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미국에서 나온 그 추진제에 대한 레시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추진제 데이터 가지고는 추진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그 연구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아주 간결하게 나온 정도의 그러한 매뉴얼입니다. 근데 그것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근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형 그 믹서를 이용해가지고 그 추진제 조성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공릉에 이제 조그만 그 시험대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소 시험도 해가지고 성능을 맞춰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되어가지고는 25갈론이라고 하는 한 100kg 정도 섞을 수 있는 혼합기를 이용해가지고 그 추진제를 이제 제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그 추진제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그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연구원들이 한 10대 명 되는데 그냥 한 번에 다 모여가지고 완전히 뭐 추진제를 정말로 그 위험한 거를 이제 국자 같은 걸로 퍼서 사실은 그 연소관 안에다 그 넣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만든 그러한 추진제를 가지고 이제 연소 시험을 했는데 아주 다락대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뤄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락대에서 이제 그 성능을 확인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천에 가서 74년 말에 비행 시험을 해서 성공을 했죠. 그때는 정말로 아주 감격스러웠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추진제 그 연구들이 한 발 한 발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었고, 근데 이제 그 추진제가 폴리설파이드 추진제가 배꼽에는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연구용으로 그냥 저기 스터디용으로 저기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폴리설파이드라고 하는 그 추진제는 성능이 낮았고 그다음에 그 추진제 수명이 10년 이상은 사용해야 되는데 얼마나 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군 운영 환경 조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0도 섭씨 마이너스 40도 또 상온 60도씨 이상의 그 사이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추진제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이거 배꼽에 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R&D 연구로만 마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좀 생생한 네 분의 말씀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곰 개발사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